조선 중기의 문신 하서 김인후는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세자는 훗날 인종이 되었지만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승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낙향한 김인후는 해마다 인종이 기일이면 난산에 올라 통곡했다 합니다. 성리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쓴 그의 업적은 당대와 후대 학계에서 인정받아 성균관과 문묘에 모셔진 18명의 현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인후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과거에 급제한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 박사 겸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의 설설을 역임하게 됩니다. 인종의 스승이었던 점이 당대와 후대의 왕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큰 동기가 됐죠. 문묘에 모셔진 동국 18년 가운데 유일한 호남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의 학문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뤘다 전해집니다. 제자로 가르쳤던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전남 장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엔 다른 임금을 섬기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닦았기에 후세에선 그를 도학과 절의의 상징이라 일컫습니다. 그 교수님, 이 곳도요, 이렇게 앞에 막힘이 없이 산도에 이렇게 적당한 능선이 있고 앞이 이게 확 트인 이 자리가 이렇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하서 선생님도 말하자면 뭐 모든 학문에 다 도통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리에 관한 거, 풍수에 관해서도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 백화점에 앉아 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요. 아니, 참 문외한은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이제 내가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까 이거 백화백초가 심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백화백초는 비록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유명한 어살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 임금님께서 하서 선생님을 먹으라고 배 2개를 주셨답니다. 그런 게 그 배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고향에 내려오셔서 부모님을 대접하셨답니다. 그런 게 거기서 나온 씨를 바로 이 백화정 옆에다가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무가 얼마 전에 고사 직전에 있을 때 또 옆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지금도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지금도 배 열매도 맺고 지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예, 바로 이 건너에 가서 그 어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백화점에 여기 계시면서 이제 꽃도 가꾸시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은 그 벗들이 또 찾아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대충 우리가 지금 서희 앉고 보니까 하서 선생 당시를 우리가 꼭 재연출하는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하서 선생께서 여기 계실 적에 우리 전주에 계셨던 일제 이항 선생이 찾아오셨고 광주에 계신 고봉 기대성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강 정철 선생께서도 여기 오셨는데 또 이 두 양반들이 내 양쪽에 앉아 계신 게 고봉 일제와다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저 소연 씨가 고봉입니다. 그때도 뭐 이런 기분이셨겠죠? 예. 이런 곳에서 좀 초대를 해주시고 또 방문하고 그러시면 참 좋으셨겠어요. 저 올라와서 이 텐마루에 딱 앉아 보니까 상당히 양지 바르고 여기는 거의 또 바람이 잘 안 느껴지네요. 저기 내려갔을 때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러게요. 햇빛도 잘 드는 곳인 것 같고요. 네. 그 여기에서는 이제 또 차를 한잔 하시면서 하서 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학문적 대가들하고 여러 가지 그 성리학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고봉 기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계 이황 선생하고 주고받은 그 중요한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치 이기왕복설이라고 7년 동안을 퇴고 왕복,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으면서 토론하신 것을 그 기간이 7년 동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서 선생께서 여기 거처하실 때는 이미 퇴교 왕복이 시작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고봉께서 하서 선생과 더불어 그 이기성리학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러다가 하서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그 고봉 기대성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호상수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의심이 나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반드시 물어서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의심을 풀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생님을 저 세상으로 보낸 이후에 퇴계 선생님하고 그 성리학이 왕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바로 백화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봉 기대성 선생님과 태계 이황 선생의 그 이기성리학을 서로 토론하게 된 어떤 씨앗이 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고봉 기대성 선생의 그 학문적 밑바탕이 하서 김민우 선생한테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하서 선생님의 신도비명을 쓰시면서 그 신도비 내에다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서 선생과 성리학에 대해서 많은 질정이 있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퇴계 선생님과 이 기설을 나누시게 됐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우암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서 김민우 선생께서 이제 정조 시기에 동방 18현으로 이제 그 문묘에 제향되신 것이 다만 그 조선조의 어떤 그 충신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대학자로서의 그런 것이 이제 재조명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서 선생님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도학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절의를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겸하신 분이 우리 역사 속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런데 오직 이 장성에서 태어난 하서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겸비하신 대스승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가지고 정조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200여 년 전에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께서 하서 선생의 도학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짝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내가 하서 선생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년 전에 말씀하신 퇴계의 말씀이 들어맞더라. 예, 이렇게 정조께서 정리를 또 하시면서 문묘에 배양하시도록 윤허를 하셨답니다. 김인흥은 중국 송나라 정주학과 우리나라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로부터 내려온 학통을 이어받은 도학자입니다. 소학, 대학, 중용, 효경, 역경을 평생 동안 연구하며 실천적 도학을 추구했죠. 주역 관상편, 서명사천도, 천명도 등을 저술했는데 현재는 천명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천문, 지리,
산수, 윤력, 예학에 두루 밝았던 학자였습니다. 후학들은 김인후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에 그의 고향인 전남 장성에 피람서원을 세웠습니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됐지만 후에 복원됐고 1662년에 사액서원이 됐죠. 하서 김인후와 함께 그의 사위이자 학문을 계승한 고암 양자징이 배향돼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원입니다. 정조의 글씨가 현판으로 남아있는 경장각은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를 복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피람서원은 다른 서원들과 좀 다른 특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치 형식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 보여주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축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강당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그 서원들은 강당이 그 사당 바로 앞에 사우가 있는 바로 앞쪽에 이제 강당이 놓여가지고 그 강당이 이제 그 문루 쪽, 그 건물의 향 쪽으로 전체 서원의 향 쪽으로 바라보면서 강당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피람서원 같은 경우에는 문루를 들어가자마자 강당의 뒷부분이 보이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강당의 좌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서원의 마당이 나오는데 그 서원의 마당 쪽을 향해서 말하자면 이제 청절 땅인 강당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동사라는 그 사우와 이 강당이 마주 보고 있고 그 좌우측으로 이제 동제와 서제가 있게 됩니다. 보통의 서원들은 이제 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당 앞쪽에 마당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제 서제가 있는데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강당과 사우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강당이 뒤를 돌아서 앉아 있기 때문에 동제 서제의 위치도 강당 중심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우인 그 우동사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을 따져서 좌측에 진덕제라고 해서 이제 동제가 있고 우측에 숭의제라고 해서 서제가 있는 것이죠. 즉, 피람서원은 일반적인 서원과 다르게 강압 공간인 강당이 사당을 향해 북향을 하고 있고 강당 뒤쪽 좌우 대칭되는 곳에 동제와 서제를 두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구조를 택한 것일까요? 피람서원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의 그 성생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수서원에서 봤다시피 소수서원에 들어가는 출입구 좌측에 성생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희생제물을 검사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었는데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마당 그 강당과 그 사우 중간에 있는 그 마당 쪽에다가 계생비라고 해서 그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희생제물을 묶어놓고 그 희생제물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람서원의 경우에 왜 그러면 다른 서원과 다르게 강당 위주의 이런 배치 형식이 되지 않고 사우 중심의 그 좌우 배치 형식이 됐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그런 점에서는 그 피람서원이 그 하서 김인후라는 분의 그 신의를 모신 그 사당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서원이라는 곳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공부나 제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일치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교육이나 어떤 사상적인 중심이 사당에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김인우 선생의 신의를 모신 그 우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피람서원의 어떤 특징적인 배치를 낳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후는 실천 궁행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내실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만 열심인 선비들을 호되게 꾸중했다고 하며 도의와 절개로 일관했던 선비의 표상이었죠. 흥선대원군 시절 전라도 지역의 모든 서원이 다 회철됐으나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이곳 피람서원은 호남 제1의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60년) 정월, 김인후는 내가 죽으면 을사년 이후의 관작일랑 쓰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소 인근에는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지은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하 선생의 일생을 이제 정리해서 또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래요. 네.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의 네. 그 일생과 그분의 이제 말하자면 돌아가신 후의 평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요약해서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도비라 그러는데, 네. 예, 원래 이제 신도비의 원형은 저 문화재로 저기 비각을 지어서 네. 보존하고 있고, 예. 그걸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게 네. 글씨도 좀 크게 해서 네, 좀 잘 볼 수 있게요. 예, 이렇게 네. 이제 옮겨놨습니다. 아. 그 여기 이제 비문의 내용 중에 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께서 뭐 의학이나 뭐 지리나 천문이나 뭐 네네. 실제로 뭐 점서까지도 전부 통달하지 않은 곳이 네. 없었다. 그 이제 무통달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두루두루 만사에다 그렇죠. 통하셨던 예.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그 그렇죠. 대학자로서 네. 이곳에서 일생을 보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신도비가 있고 그 묘자리는 이제 뒤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보통 네. 이제 묘지로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말하자면 네. 이제 그 묘지에 가서 어떤 그 인사를 할 때 그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이제 사실은 네. 참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배하기 전에 일종의 그 인트로덕션 하는 그 개념으로 네. 이게 설명하는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네. 저 뒤쪽에 그러면 이제 묘지가 그렇습니다. 위치를 하게 예. 되는데요. 예. 그 자리는 보시기 또 어떠세요, 교수님?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인물과 풍수기 때문에 네. 이제 음택과 양택을 그 풍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 그 풍수계 쪽에서는 네. 하서 김인우 선생의 그 묘소를 두고 그렇게 뭐 명당이다 뭐 이렇게 그 평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제 풍수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꼭 그 풍수의 그 이론에 맞춰진 그런 그 자리라고 해서 그 가치를 주기보다는 네. 좀 다른 가치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시각을 조금 갖고 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하서 김인우 선생께서 이곳에서 맥동에 태어나시고 네. 또 맥동에서 이제 그 남은 여생을 또 보내시고 후학들도 가르치시고 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맥동 마을에서 그래도 상류 쪽에 네. 윗부분 쪽으로 네, 네.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신 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묘소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그 절의의 상징으로서 인종이 돌아가신 그 길마다 올라가서 통곡하셨던 그 난산, 네. 그 알봉이 네. 이 묘소에서 가장 잘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이 지리에 통달하시고 풍수에 아주 능하시지만 그런 풍수 이론에 맞는 그 길지를 찾기보다는 부모 묘소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절의의 상징인 그 죽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 통곡단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터로서 네. 이곳을 지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또 그 자리가 또 가장 적합한 자리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 풍수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네. 풍수 책에 있는 이론에 집착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가 있으신 분은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과서를 버려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론을 다 버리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자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서 김인후는 시에 탐닉하고 술의 세상을 잊으면서도 결코 예의와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었다 전합니다. 도학에 뛰어났고 문장도 탁월했으며 애국적인 절의의 상징이었던 김인후. 송시열의 신도 비명에는 그러한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유학자였던 김인후는 천문, 지리, 의학, 국서 등에도 능통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 절차에 따라 집의 서쪽 원당산에 직접 터를 잡아 모셨습니다. 주산에서 무덤으로 이어진 산 능선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어 내려옵니다. 이는 대인의 넉넉한 인품을 보여주는 터잡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곡이이가 광풍제월 청수부용, 즉 비겐 뒤의 바람과 다리오, 맑은 물에 뜬 연꽃이라고 평했다는 하서 김인후. 그는 호남 유학사에서 가히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